내가 이 얼굴 만들려고 얼마를 쓴 줄 알아? 어머니, 그건 관리가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웃기지 마. 그 인간이 날 버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시아버지 불륜 이후 시어머니는 달라졌다.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단지 관리를 잘하는 여성으로만 여겨졌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 항상 성공한 중년 여성의 모습.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기질이고 성품인 양. 어머니, 또 병원 가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달만 해도 병원 예약이 3번이나 잡혀 있었다. 피부 관리, 주사, 작은 시술들. 모두 예방과 관리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강박이 숨어 있었다. 이건 관리야. 늙는 걸 방치하는 게 더 무식한 거지. 그 말은 마치 당연한 진리처럼 들렸다. 마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달력에는 매달 병원 예약이 빼곡했고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들이 찍혀나가기 시작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그 이상. 시어머니의 집착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라난 것이었다. 마치 숨겨진 상처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처럼.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가 처음 성형을 시작한 게 언제였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 질문은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외도 들켰던 때쯤이었어. 그 말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집의 병력, 상처의 근원, 그리고 타락의 시작점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시아버지는 결코 섬세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칼날은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폭력이었다. 여자는 늘려놔야 젊어 보이는 거야. 그는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말했다. 요즘 애들은 다 고쳐. 그 말이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젊은 여자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지워졌다, 생겼다를 반복했다. 어떤 때는 아내 앞에서도 어떤 때는 몰래. 그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결핍감을 여성을 통해 채우려고 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성을 필요로 했다. 아내의 나이가 들수록 그는 불안해했다. 자신도 함께 늙어간다는 현실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요구했다. 변하지 말라고, 아니 더 정확히는 젊어지라고. 하지만 아무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계속 요구했다. 그리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다른 여자를 찾았다. 더 젊은, 더 예쁜, 더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를. 이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확신했다. 시어머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선택, 남편의 행동이 그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신의 가치가 남편의 시선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 선택, 남편을 붙잡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남편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시장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 그녀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왜? 그 이유는 복잡했다. 경제적 의존, 사회적 지위, 결혼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자존감의 결핍. 이 모든 것이 뒤엉켜서
그녀의 선택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선택들을 낳았다. 첫 시술 후의 만족감은 곧 새로운 불만족감으로 이어졌다. 일시적인 개선은 영구적인 전쟁으로 변모했다. 이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이다. 작은 보상이 더 큰 갈증을 부른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봤다. 내가 어디가 그렇게 부족해?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절규였다.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남편,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세상, 자신을 거부하는 시간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편의 말은 계속됐다. 그것은 마치 주문처럼 관리 좀 해. 나랑 다니려면 그 말이 떨어진 날 이후였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눈을 만지기 시작했다. 약간 처진 눈과 눈 사이의 주름. 그것들은 나이의 증거였고 그녀가 남편의 사랑을 잃어가는 과정의 기록이었다. 코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코의 높이, 콧대의 각도. 작은 것들이 모여 전체적인 얼굴 인상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입술의 두께, 입가의 주름, 미소의 각도.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한 번만 더라고 다짐했다.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무수히 반복했고 마지막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더 나은 결과를 원했고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사랑을 붙잡으려는 절실함이었다. 남편의 눈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려는 간절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변했다. 수술은 더 이상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었다. 내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증명이 되었다. 내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확인이 되었다. 거울은 그녀의 성전이 되었다. 그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변화를 관찰하고 결함을 찾고 개선할 점을 생각한다. 그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신용카드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뜻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괜찮다는 것은 자신의 외모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남편은 계산기를 들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차근차근 정리했다. 그리고 한 달 총액을 봤을 때 쓸 말을 잃었다. 한 달에 이 정도면 웬만한 직장 연봉이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가? 이것이 정상인가? 시어머니는 그 비난 섞인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어떤 방어도 합리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현실의 진술이었다. 돈은 써야 돈이지. 나 이 얼굴로 평생 살 건데. 그 한 문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집착의 본질이, 이 강박의 이유가, 이 자학의 정당성이.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본다.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다. 자신의 가치를 그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것에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합리적이다. 투자다. 며느리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취미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강박이었다. 집착이었다. 병이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더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멈춰야 할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루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한 가지 신념으로 철저히 배어 있었다.
어느 평범한 점심때였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모두 평범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마치 폭탄을 건드리듯이 조심성 있게. 어머니, 이 영양제 피부에 좋다길래 그것은 배려의 표현이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제안이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 늙었다는 소리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격이었다. 며느리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공격이었다.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진정하려 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무의미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고 그 상처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외부의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그것을 치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처벌이었다. 더 정확히는 자학이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가족에게 전이하는 과정이었다. 이 집에서는 이제 말하기가 위험해졌다. 어떤 말도 안전하지 않았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의미일 수 있다. 병원은 언제 가세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괜찮아 보이세요. 위로가 아니라 거짓말일 수 있다. 모든 말이 지뢰밭이 되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조심성 있는 침묵뿐이었다. 이제 이 집에선 아무 말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황 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었다는 의미였다. 사람은 호흡을 하듯이 말을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모든 말이 생각되어야 했다. 모든 언어가 검열되어야 했다. 모든 표현이 신중해야 했다. 며느리는 결국 이 상황을 정확히 표현했다. 이 집은 어머니 얼굴 기분에 맞춰 숨 쉬는 집 같아.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집 전체의 에너지를 좌우했다. 한 사람의 감정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지배했다. 한 사람의 불안정성이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학대라고 부른다. 물리적인 폭력은 없지만 심리적인 억압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 시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분노와 상처는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남자에게 향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남편이라는 신분도. 따라서 그 분노는 주변으로 흘러갔다. 더 약한 대상으로 흘러갔다. 며느리에게 향했다. 며느리는 젊어서 좋겠다. 이 말에는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었다. 자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데 저 여자는 젊다. 자신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는데 저 여자는 남편을 가지고 있다. 애 낳았는데도 왜 안 고쳐? 이 말에는 판단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처럼. 그리고 손녀에게까지 이어졌다. 아이는 할머니를 자주 봤다. 그리고 그 얼굴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신기하기도 이상하기도 했다. 할머니, 오늘 얼굴 또 바뀌었어?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악의도 판단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사실의 진술이었을 뿐. 하지만 그 말의 파괴력은 엄청났다.
순간 대기 중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공기는 절단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계속했다. 아이의 순수한 표현으로 할머니, 마스크 쓴 사람 같아. 얼굴이 무서워.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진실이었다. 반복된 시술과 시간의 누적은 할머니의 얼굴을 어떤 범주밖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부자연스러워졌다. 아름다움을 원하다 보니 낯설어졌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들었던 손, 물잔을 집으려던 손,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나가 있다가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 그것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모두가 예상했던 결말이었다. 하지만 그 예상이 현실이 될 때의 충격은 달랐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며느리는 이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얼굴을 고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미 떠났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네 아버지가 날 다시 보면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은 집착의 새로운 단계였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동력이 되었다. 더 이상 결합이 아니라 복수가 목표가 되었다. 며느리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어머니 아버님은 이미 하지만 완성될 수 없는 문장이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조용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네가 뭘 알아? 그 소리에는 절망이, 분노가,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우는 동시에 웃었다. 그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현실이었다. 울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것이었다. 웃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것이었다.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박, 멈출 수 없다는 자각에 대한 것이었다. 다시 말했다.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어떤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린아이가 거울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이는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른을 보고 있었다. 매일 얼굴을 고치는 어른, 얼굴을 바꾸는 어른, 자신의 얼굴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 어른.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해주려고 했다. 예쁜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그 말이 먹혀들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매일 보는 현실이 그것을 거짓말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의 역효과다. 예쁜 건 마음이야라고 말하는 입으로 매일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성인들. 내 모습을 받아들여라고 말하는 입으로 매일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는 어른들. 아이는 그 모순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이제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것은 며느리였다. 어머니 이제는 얼굴 말고 어머니 인생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직설이었다. 차마 말하기 어렵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내 인생. 내가 언제 내 인생을 산 적이 있어? 그 대답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 말은 슬픔을 넘어 절망의 영역에 있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멈칫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을. 결국 진실은 폭발했다. 길게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그 인간이 아직도 날 볼까봐 이러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모든 시술, 이 모든 투자, 이 모든 노력은 사실 그것을 위한 것이었다. 남편이 자신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하기 위해. 여전히, 지금도 며느리는 현실을 말했다. 아버님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것을 본다. 그래도 재산은 내 거야. 그 여자는 절대 못 가져. 그 순간 모두가 이해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자신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다는 두려움. 자신의 가치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을 주도했다. 계속 거울 앞에 서고, 계속 시술을 받고, 계속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살. 그것은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다.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함은 항상 다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얼굴 바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관계도, 꿈도, 나머지 인생도.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며느리가 자신을 따를 것을 기대하는 살. 하지만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되돌리려는 시도다. 가족은 이미 갈라졌다. 신뢰는 이미 깨졌다.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맞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과거를 붙잡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다른 삶으로 도망쳤으며,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에서 내려와야 했다. 얼굴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이 집의 비극은 형태만 바꾼 채 계속될 것이었다.